그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읽어보겠습니다. 1951년도에 출판된 책입니다. 호밀밭의 파수꾼. 제가 앞에 나의 어머니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인 셀린저가 쓴 글이겠죠. 1. 정말로 이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끔찍했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우리 부모님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와 같은 데이비드 코프필드. 이 데이비드 코프필드는 찰스 디킨스의 동명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로 아주 가난한 고아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두 도시의 이야기 쓴 사람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데이비드 코프필드 식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알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가 않다. 우선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자니 내가 너무 지겹기 때문이고,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했다가는 부모님이 뇌출혈이라도 일으킬 것 같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셨다. 특히 아버지는 두 부모도 좋으신 분들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끔찍할 정도로 과민한 분들이니까. 더군다나 난 여기서 따분하게 거지없는 자서전을 쓰고 싶은 생각은 주어도 없다. 그저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에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을 가기 전에 일어났던 어처구니 없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형인 DB에게 털어놓았던 이야기이다. 이 DB는 뭐냐 하면은 이 DB 콜필드입니다. 콜필드는 성이기 때문에 같고, 자기 형을 DB라고 이렇게 이니셜로 표현해요. DB에게 털어놓았던 이야기다. 형은 할리우드에 살고 있다. 그곳은 이 지저분한 곳에서 그다지 멀지 않았고, 형은 주말마다 나를 만나러 오곤 했다. 다음 달에 이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갈 때도 형이 날 데려다 줄 것이다. 형은 막 제규어를 샀다. 제규어는 영국제 고급 스포츠카입니다. 시속 200마일을 달릴 수 있는 차로 값은 무려 4,000달러. 형은 지금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전엔 그렇지 못했지만 그래도 집에 있었던 그때가 진정한 작가였다. 비밀 금붕어라고 하는 굉장한 단편집을 썼는데 아마 들어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 단편집에서 단연 최고는 비밀 금붕어였다. 자기가 번 돈으로 금붕어를 샀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한 꼬마에 대한 이야기이다. 나는 그 소설에 매우 감동했다. 하지만 지금 형은 변절해서 할리우드에 있다. 영화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다. 내 앞에서 제발 영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주인공이 영화를 아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글이 있더라고. 이 작가에게 이 호밀밭의 파수꾼을 영화로 좀 만들어 보지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이 홀든 콜필드 아닙니까? 홀든이 싫어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기 주인공이 영화를 원래 싫어하기 때문에. 그 영화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다. 내 앞에서 제발 영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이 이야기를 펜시 고등학교를 떠나던 그날부터 시작하고 싶다. 펜시 고등학교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에그스타운에 위치한 학교로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 학교의 광고를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수천 개의 잡지에 광고하고 있는데 웬 잘난 척하는 녀석이 말을 타고 울타리를 뛰어넘는 사진. 그 광고를 보면 마치 이 학교에 들어오면 내내 폴로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난 그 근처에서 말이라고는 꼬리도 본 적이 없다. 말을 타고 있는 녀석의 사진 밑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다. 1888년 이래로 우리는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훌륭한 젊은이들을 양성해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 훌륭한 젊은이들을 양성한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곳은 다른 학교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더군다나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훌륭한 젊은이들이라고는 본 적이 없다. 어쩌면 한두 명쯤은 있을지도 모른다. 많아야 그 정도일 것이고 그나마 이 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렇게 훌륭한 학생이었을 테지. 어쨌든 그날은 섹슨홀과 축구 시합이 있던 토요일이었다. 펜시 부근에서는 섹슨홀과의 경기는 아주 큰 행사였다.
그 해의 마지막 시합이었고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펜시가 경기에서 지기라도 한다면 자살이나 그와 비슷한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정확하게 오후 3시 무렵이었다고 기억한다. 난 톰슨 언덕 꼭대기에서 독립전쟁 당시에 쓰이던 커다란 대포 옆에 서 있었다. 운동장이 전부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양쪽 팀이 얼마나 격렬하게 시합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관람석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그곳의 열기가 뜨거운지를 알 수 있었다. 펜시 쪽에서는 엄청난 함성을 질러대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를 제외한 전교생들이 모이다시피 해서 응원을 벌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섹슨홀은 원정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응원단이 빈약했다. 축구 시합장에서는 여학생들을 많이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상급생들만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심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난 드문드문이라도 여학생이 보였으면 좋겠다. 팔을 쭉 내민다거나 콧방귀를 낀다거나 그저 낄낄거리는 것과 같은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교장딸 셀마 서머는 경기장에 종종 모습을 나타내는 편이었다. 사실 그녀는 사람을 미치게 만들 정도로 매력적인 타입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아주 좋은 여자라고 생각된다. 한 번은 에그스타운에서 버스를 타고 들어오는 동안 옆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다. 난 그녀가 좋았다. 셀마는 큰 코를 가지고 있었고 손톱은 하도 물어뜯어서 애처로울 정도인데다가 터무니없이 커다란 브레이즈를 하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연민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렇지만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교장인데도 셀마가 잘난 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고 있었을까? 내가 축구 시합을 보러 가지 않고 톰슨 언덕에 서 있었던 이유는 그때 막 펜싱 팀과 함께 뉴욕에서 돌아온 길이었기 때문이다. 난 그놈의 펜싱 팀 주장이었다.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자리를 맡고 있었다. 우린 아침에 뉴욕으로 향했다. 맥버니 고등학교와 시합이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시합을 하지 못했다. 그 망할 놈의 지하철에다가 펜싱 장비들을 몽땅 놓고 내렸지 뭔가. 전적으로 내 잘못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가 내려야 되는 곳을 찾기 위해 난 지하철 철도만 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녁 시간이 아니라 2시 30분쯤에 돌아오게 된 것이다. 돌아오는 내내 펜싱팀 전원이 나를 따돌렸다. 정말 웃긴 노릇이었다. 내가 경기를 보러 가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역사 과목을 가르치는 스펜스 선생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가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선생은 독감에 걸렸는데 크리스마스 휴가가 시작될 때까지 다시는 보지 못할 터였다. 선생은 내게 집에 돌아가기 전에 잠깐 보러 오라고 편지를 보냈다. 내가 펜시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잊어버리고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 난 학교에서 쫓겨났다. 크리스마스 휴가 이후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내 과목에서 낙제를 받은 데다가 전혀 공부에 의욕을 보이지 않았으니 학교에서는 빈번하게 내게 경고를 해왔었다. 특히 중간고사 시험에서는 부모님이 교장 선생에게 불려가기도 했었다. 하지만 난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퇴학당하고 만 것이다. 펜시에서 퇴학이란 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펜시가 너무나도 좋은 학교라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건 사실이다. 어쨌건 이곳의 12월은 마녀의 젖꼭지처럼 춥다. 특히 이 망할 언덕 꼭대기는 난 겉과 속을 뒤집어서 입을 수 있는 겉옷 하나만 걸쳤을 뿐 장갑 같은 것을 끼고 있지도 않았다. 그 전주에 누군가 내 털코트를 훔쳐갔기 때문이다. 그 주머니 속에는 장갑이 들어있었다. 펜시는 나쁜 놈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었다. 많은 아이들이 부유한 가정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온통 사기꾼들 천지였다. 원래 학비가 비싼 학교일수록 사기꾼들이 들끓는 법이다. 이건 농담이 아니다. 난 대표 옆에 여전히 선 채 꽁꽁 언 몸으로 축구 경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렇다고 경기를 열심히 보고 있는 건 아니었다. 사실 난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나름대로 석별의 정을 느껴보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까지 나는 떠난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 채로 여러 학교들을 떠나왔다. 그런 것이 싫었다. 슬픈 작별이든 기분이 좋지 않은 이별이든 간에
내가 그곳을 떠난다는 사실은 알고 싶었다. 그렇지 않으면 기분이 더욱 나빠질 테니까 말이다. 난 운이 좋았다. 갑작스럽게 내가 이 끔찍한 곳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어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일은 생각지도 않게 떠올랐다. 10월쯤 로버트 핀치너와 함께 폴 캠벨과 함께 학교 앞에서 축구공을 찼던 적이 있었다. 그 친구들은 괜찮은 녀석들이었는데 특히 핀치너가 그랬다. 그때는 저녁 식사를 시작하기 전이었다.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공을 차고 있었다. 점점 더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 공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공을 차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은 그만두어야만 했다. 학교에서 생물을 가르치던 잠베시 선생이 머리를 창문으로 내밀고는 기숙사로 돌아가 저녁 먹을 준비나 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곳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이다. 이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나는 몸을 돌려 스펜서 선생의 집을 향해 언덕의 반대편으로 뛰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선생은 학교 안에서 살지 않고 앤토니 웨인가에 살고 있었다. 난 학교 정문까지 계속 달렸다. 그러고는 숨을 돌리기 위해 잠시 멈춰 섰다. 사실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예전에는 지독하게 담배를 피워대곤 했으니, 하지만 지금은 강제로 금연을 하고 있다. 또 작년 한 해 동안 6인치 반이나, 이 17cm입니다. 6인치 반이나 키가 컸다. 심한 폐병에도 걸렸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지금은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 어쨌건 난 숨을 돌리자마자 204번 국도를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지독하게 추웠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내가 왜 달리고 있는지는 몰랐다. 그저 달리는 것이 좋다고 느꼈던 것 같다. 길을 다 건너자 내 모습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날은 정말 이상한 오후였다. 끔찍할 정도로 추웠고 햇빛도 비추지 않는 날이었다. 그래서 길을 건너면서 점점 자신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느꼈던 것이다. 스펜서 선생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난 초인종을 눌러대기 시작했다. 얼어 죽을 것만 같았다. 귀는 꽁꽁 얼어 떨어져 나갈 것 같았고 손가락은 굽어서 움직이지도 않을 정도였다. 어서 빨리 누구라도 좋으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난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마침내 스펜서 부인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 집에는 하녀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선생님 내외가 직접 문을 열어주곤 했다. 하녀를 고용할 만한 돈이라고는 없었으니까 할 수 없었다. 스펜서 부인이 말했다. 홀든 정말 오랜만이구나. 어서 들어와라. 어서. 날씨가 정말 춥지? 그녀가 내가 찾아온 것을 무척 반가워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인은 나를 좋아했다.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았다. 난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선생님은 좀 어떠신가요? 코트를 이리다오. 부인은 선생님의 상태가 어떤지를 묻는 내 말을 듣지 못했다. 가는 귀를 먹었기 때문이다. 스펜서 부인이 내 코트를 옷장에 넣는 동안 나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넘겼다. 너무 짧아서 빗질을 할 필요도 없었다. 잘 지내셨어요? 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들린 모양이었다. 그래, 잘 지냈단다. 부인은 옷장문을 닫고는 내게 물었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니? 그 말을 들으니 선생님이 내가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부인에게 말한 모양이었다. 네, 전 괜찮습니다. 그보다 선생님은 좀 어떠신가요? 이제 독감은 다 나으셨는지요? 낫기는 글쎄 그동으로 봐서는 완전히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방에 계시니까 어서 들어가 보렴. 2. 선생님 내외는 각방을 썼다. 두 사람 모두 70살쯤 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보다 나이를 더 먹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나름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 활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물론 시시하기 거지없는 방법들이었지만 내 말이 제멋대로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난 그저 스펜서 선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누구라도 지나치게 생각하다 보면 선생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될 것이라는 말이다. 선생님은 허리도 많이 굽어 있었고 자세도 엉망이었다. 수업 중에 칠판에 무언가를 쓰다가 분필을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첫 번째 줄에 앉아있는 학생이 그걸 주어 선생님께 건네주어야만 했다.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다. 하지만 선생에 대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나름대로 선생님도 그다지 나쁘지 않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번은 일요일에 나를 포함한 여러 아이들에게 코코아를 주시면서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인디안에게 샀다는 낡은 나바호족의 담요를 보여주셨다. 그 담요를 샀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하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스펜서 선생처럼 끔찍하게 나이를 먹은 사람들에겐 담요를 사는 일조차도 하나의 큰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선생님의 방문은 열려 있었다. 하지만 난 예의를 지키기 위해 문을 두드렸다. 선생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커다란 가죽 의자에 앉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담요를 덮고 있었다. 내가 문을 두드리자 선생은 내 쪽을 돌아보며 소리 질렀다. 누구지? 콜필드냐? 들어오너라. 선생은 언제나 소리를 지르곤 했다. 교실 밖에서도 말이다. 그 소리가 가끔은 신경에 거슬릴 때가 있다.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이곳에 오지 말아야 했다는 후회가 들었다. 선생은 애틀랜틱 먼슬리를 읽고 있었는데 방 안은 온통 약병이 흩어져 있었고 빅스 코감기 약 냄새가 가득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아픈 사람을 보는 건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이 내 기분을 한층 더 우울하게 만들었다. 스펜서 선생은 아주 가련하게 보였고 초라한 목욕 가운을 입고 있어서 한층 더 그렇게 보였다. 나이 든 사람들이 잠옷이나 목욕 가운 같은 것을 입고 있는 모습은 정말 끔찍하다. 앙상하게 마른 가슴이 드러나 보일 뿐더러 뼈만 남은 다리까지 보이기 때문이다. 해변가에서 보면 노인들의 다리는 새하얗고 털이 하나도 없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내주신 편지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내게 보낸 편지는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자신에게 들러 작별 인사를 하고 가라는 내용이었다. 내가 다시는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여기 일단 앉지. 스펜서 선생이 침대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난 앉았다. 감기는 좀 어떠세요? 차도가 있으면 의사를 부리려고 한다. 선생이 대답했다.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미친 사람처럼 킬킬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간신히 진정하고는 이렇게 물었다. 왜 축구 시합을 보러 가지 않았지? 오늘 아주 큰 경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냥 들렀다만 왔습니다. 오늘 펜싱팀과 함께 뉴욕에 갔다가 방금 전에 돌아왔어요. 정말 선생의 침대는 바위처럼 딱딱했다. 선생은 다시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럴 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래,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지?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선생은 늘 그러듯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스펜서 선생처럼 고개를 많이 끄덕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선생이 고개를 이렇게 많이 끄덕거리는 것이 생각을 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엉덩이와 팔꿈치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늙었기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더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 같은데. 예, 그랬죠.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교장실로 들어가서 거의 2시간쯤은 있었던 것 같으니까요. 뭐라고 그러시던? 그러니까 인생은 운동 경기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규칙에 따라서 시합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아주 좋게 대해 주셨어요. 화를 내신다거나 때리지는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인생이란 시합과 같다는 말씀만 계속 하셨어요. 인생은 시합이지. 맞아. 인생이란 규칙에 따라야 하는 운동 경기와 같단다. 예, 선생님,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시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시합은 무슨, 만약 잘난 놈들 축에 끼어있게 된다면 그때는 시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척에 끼게 된다면 잘난 놈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편에 서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시합이 되겠는가? 아니, 그런 시합은 있을 수 없다. 교장 선생님께서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셨나? 스펜서 선생이 물었다. 월요일 날 편지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은 드렸고, 아니요, 아직 연락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수요일 밤에나 집에 돌아가게 될 것 같아서요. 퇴학 소식을 들으시면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나? 글쎄요, 아마 굉장히 화를 내실 것 같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이번이 4번째로 옮긴 학교였으니까요. 난 고개를 흔들었다. 난 머리를 자주 흔들곤 한다. 젠장, 이 말도 내가 자주 쓰는 말 중 하나다.
그건 내가 알고 있는 의위가 워낙 적기 때문이기도 하고 때때로 나이에 비해 유치하게 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때 난 16살이었고 지금은 17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가끔 13살짜리처럼 굴 때가 있었다. 그건 정말 웃긴 일이다. 왜냐하면 난 키가 6피트 2인치 반이나 될 뿐더러 머리카락에는 새치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게 185cm입니다. 6피트 2인치 반이. 정말이다. 오른쪽에서 보면 새하얀 머리카락으로 뒤덮여 있었다. 머리는 어릴 적부터 그랬다. 그런데도 여전히 12살짜리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 것이다. 모두들 그렇게 이야기한다. 특히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어른들은 자신들의 말이 늘 맞다고 생각하니까. 난 그런 일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어른들이 내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라고 말하는 것은 지겹기까지 하다. 때로는 나도 나이보다 조숙하게 행동할 때도 있다. 그건 정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어른들은 절대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스펜서 선생은 다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코를 후비기 시작했다. 그냥 코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지만 사실은 엄지손가락이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방 안에는 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한 모양이었다. 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렇지만 콧구멍을 후비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다지 보기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자 선생이 말했다. 몇 주 전에 교장 선생님과 부모님이 상담을 나누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 아주 훌륭하신 분들 같더구나. 예, 좋으신 분들입니다. 훌륭하다니 난 정말로 그런 말이 듣기 싫었다. 그건 위선적인 말이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다. 그 순간 갑자기 스펜서 선생이 내게 잔소리를 할 거리를 발견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앉은 자세를 바로 하고는 몸의 방향을 약간 틀었다. 그렇지만 그런 내 예상은 어긋났다. 선생은 무릎 위에 놓여있던 애틀레틱 먼설리를 침대 위 내 옆으로 던지려고 했다. 5c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잡지는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다. 난 잡지를 집어 침대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갑자기 나는 이 방에서 뛰어나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이제부터 끔찍한 잔소리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잔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지만 과거에 빅스 코감기 약냄새를 맡아야 한다는 사실, 거기에 빅스 코감기 약냄새를 맡아야 한다는 사실과 파자마와 목욕 가운을 입은 스펜서 선생님의 모습을 같이 보아야만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심란했다. 정말 참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결국 잔소리가 시작되었다. 도대체 문제가 뭔가? 이번 학기에 몇 과목을 들었나? 스펜서 선생님이 물었다. 선생으로서는 꽤 사나운 말투였다. 5과목입니다. 5개라. 그럼 낙제한 과목은 몇 개지? 4과목입니다. 난 침대 위에 걸친 엉덩이를 약간 움직였다. 그 침대는 이제까지 앉아본 것 중에 가장 딱딱한 침대였다. 영어는 합격했습니다. 베오울프와 나의 아들 로드 렌달과 같은 것들은 후턴 고등학교를 다닐 때 다 배웠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작문을 하는 것 말고는 어떤 공부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생은 내 말을 전혀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았다. 자신이 말하고 있을 때는 남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는 사람이었다. 역사 과목에서 낙제점을 주는 이유는 자네가 너무나 아는 게 없었기 때문이야.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젠장, 저도 알고 있어요. 선생님도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전혀 아는 게 없었어. 선생은 다시 한번 말했다. 때때로 이런 것들은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처음 말했을 때 인정했는데도 똑같은 말을 2번씩 하는 거 말이다. 그걸로도 모자라는지 선생은 같은 말을 3번이나 했다. 정말 너무 모르고 있어. 이번 학기 동안 자네가 교과서를 한 번이라도 펼쳐본 적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으니 말이야. 어떻게 된 건지 사실대로 말해봐. 2번쯤 대충 훑어본 적은 있습니다. 난 선생에게 대답했다. 선생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스펜서 선생은 역사에 미치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대충 훑어본 게 다다 이거지. 그랬나? 선생은 굉장히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다. 저기 서랍장 위에 보면 자네 답안지가 놓여 있을 거야. 이리로 가지고 와봐. 이건 정말 너무나도 치사한 수법이었다. 하지만 난 답안지를 가져다가 선생에게 건네주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고는 다시 선생의 시멘트같이 딱딱한 침대에 걸터앉았다. 젠장, 지금 이 순간 선생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는 아무도 모를 거다.
선생은 내 답안지를 마치 똥이라도 만지는 것처럼 손에 들고 있었다. 우린 11월 넷째 주부터 12월 두 번째 주까지 이집트인들에 대한 공부를 했었다. 자네는 선택 문제로 이집트인들에 대한 에세이를 쓰기로 했어. 자네가 뭐라고 썼는지 한번 들어보겠나? 아닙니다. 그러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내 대답과는 상관없이 선생은 읽기 시작했다. 어떤 글로도 선생이 하고 싶다는 일을 막을 수는 없다. 선생들은 뭐든지 그냥 해버리니까. 이집트인들은 아프리카 북부에 거주하던 고대 코카서스인들에 속한다. 이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프리카는 동반구에서 가장 큰 대륙이다. 난 가만히 앉아서 그 흩은 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건 정말 치사하기 그지없는 수작이었다. 또 계속 나옵니다. 이집트인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흥미로운 존재들이다. 현대과학은 이집트인들이 수세기 동안 썩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준 시체들을 감싸던 비밀 재료가 무엇인지를 여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20세기의 현대과학에 던져진 흥미로운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선생은 내 답안지를 읽다가 말고 내려놓았다. 난 선생을 증오하기 시작했다. 이게 자네가 편 논지의 끝이야. 선생이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처럼 늙은 사람이 얼마나 심하게 빈정거릴 수 있는지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답안지의 끝에는 내게 보내는 편지가 적혀 있더군.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큰 소리로 그 내용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나는 재빨리 대답했다. 하지만 무엇으로도 선생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선생은 마치 폭죽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으니까. 시험지에 편지를 써놨네. 존경하는 스펜서 선생님, 괄호 속에 선생은 큰 소리로 읽었답니다. 이집트인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선생님의 강의가 굉장히 재미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집트인들에 대해서 더 이상의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낙제점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영어 과목을 빼놓고는 모두 낙제를 하게 될 테니까요. 홀든 콜필드. 선생은 답안지를 내리고는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탁구 경기나 그와 비슷한 것에서 나를 참패시킨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런 흩은 소리를 큰 소리로 읽은 선생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만약 선생이 그런 글을 썼다고 할지라도 나 같으면 큰 소리로 읽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내가 그 글을 쓴 이유는 날 낙제시키는 데 대해 선생이 가책을 느끼지 말라는 나름대로의 배려였다. 낙제시킨 데 대해서 불만이라도 있나 자네? 선생이 물었다. 아닙니다 선생님. 불만이라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선생이 내게 계속해서 자네라고 부르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은 그놈의 답안지를 침대 위에 던지려고 했다. 이번에도 선생은 답안지를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당연한 일이었다. 난 다시 한번 몸을 숙여 땅바닥에 떨어진 답안지를 주워 애틀레틱 먼슬레이 위에 올려놓았다. 2분마다 이 짓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참기 힘들었다. 입장을 바꿔서 자네가 나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았나? 솔직히 말해보도록 선생이 말했다. 선생은 내게 낙제점을 준 데 대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인 모양이었다. 그래서 난 잠시 동안 흩은 소리를 중얼거렸다. 나는 정말 천하에 둘도 없는 전능아이거나 바보일 거라고 선생에게 말했다. 그리고 내가 선생이었다 하더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며 선생의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찌끄렸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시끌렁한 소리였다. 그렇지만 정말 우습게도 난 그런 헛소리를 찌끄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온통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리 집은 뉴욕에 있었다. 그래서인지 센트럴 파크 남쪽에 있는 연못을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연못이 얼어붙지는 않을지, 얼어붙으면 그곳에 살고 있는 오리들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가 궁금했다. 어떤 사람이 택시를 몰고 와서 오리들을 태우고 동물원이나 그런 곳으로 가지는 않을까? 아니면 오리들이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일까?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난 정말 운이 좋았다. 스펜서 선생에게 잡소리를 하는 동시에 오리 생각을 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건 재미있었다. 선생에게 말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선생이 내 흩은 소리를 가로막았다. 선생이란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말을 자르기 마련이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그게 정말 궁금하군. 아주 말이야.
펜시에서 퇴학당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난 선생이 앙상하게 드러난 가슴을 좀 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건 아무리 좋게 말해도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후튼 고등학교나 엘크톤 힐즈에서도 문제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말이야. 선생은 더 이상 빈정거리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비열한 말투였다. 엘크톤 힐즈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퇴학 같은 건 당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냥 제가 그만두었을 뿐입니다. 왜 그랬는지 물어봐도 되겠나? 왜냐고요? 글쎄, 이야기가 긴데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었어요. 난 선생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선생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선생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었고 말이다. 내가 알크톤 힐츠를 떠난 가장 큰 이유는 주위에 가식적인 인간들만 우글거렸기 때문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이를테면 교장인 하스 선생은 이제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 가장 끔찍한 인간이었다. 서머 교장보다 10배는 더 고약했다. 예를 들면 하스 교장은 일요일마다 학교를 찾아오는 학부모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돌아다니곤 했다. 지독할 정도로 사근거리면서 간혹 만만하게 보이는 학부모들을 제외하고 말이다. 그 교장이라는 인간이 내 룸메이트의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내 말은 학생의 엄마가 뚱뚱하거나 촌스러워 보인다거나 아버지가 어깨가 넓고 낡은 양복을 걸치고 있거나 남노한 검은색이나 흰 구두를 신고 있으면 하스 교장은 그저 간단한 악수만 하고 지나가거나 억지 미수만 지은 채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학부모들과는 30분이나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그건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었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엘크톤 힐즈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곳이었다. 스펜서 선생은 내게 다시 무언가를 물어보았지만 난 미처 알아듣지 못했다. 그 끔찍한 하스 교장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뭐라고 하셨지요, 선생님? 펜시를 떠나는 데 있어서 어떤 불안 같은 것은 없느냐고 물었다. 물론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요. 그럼요. 하지만 지나칠 정도는 아닙니다.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실감이 나겠죠. 지금은 수요일 날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전 바보니까요. 장래에 대해서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물론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그럼요. 걱정되고 말고요. 난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말이죠. 앞으로 걱정하게 될 거다. 스펜서 선생이 말했다. 틀림없이 걱정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지 않을까 모르겠구나. 난 선생의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 말을 듣고 있으니 마치 내가 시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다. 아주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요. 자네 머릿속에 분별이란 걸 넣어주고 싶어. 자네 머릿속에 분별이란 걸 넣어주고 싶어. 도와주고 싶다는 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도와주고 싶어. 선생이 정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누가 봐도 분명했다. 하지만 선생과 나는 너무나도 극과 극을 달리고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10분만 더 앉아 있다가는 죽을 것만 같았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집에 가지고 갈 장비들을 체육관에 놔두고 왔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야 했어요. 선생은 나를 올려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의 표정은 굉장히 심각해 보였다. 갑자기 난 선생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더 이상 이곳에서 꾸물거릴 수는 없었다. 선생과 나는 너무나도 상반된 곳에 서 있었으며 선생은 침대 위에 무언가를 던질 때마다 떨어뜨렸고 앙상하게 마른 가슴이 다 보이는 낡은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방 안 가득 빅스 코감기 양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었다. 저 선생님, 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괜찮을 거예요. 이건 한순간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 시기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모르겠군. 정말 모르겠어. 난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할 때가 가장 싫다. 분명합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그런 겁니다. 선생님, 제발 더 이상은 제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난 선생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말했다. 아시겠죠? 가기 전에 코코아라도 한잔 하는 게 어떻겠나? 집사람한테.
그러고 싶지만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곧장 체육관으로 가야 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우리는 악수를 나누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그렇지만 어딘지 모르게 섭섭한 것 같았다. 편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감기 빨리 나으세요. 잘 가게. 난 문을 닫고 응접실로 나갔다. 선생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았다. 분명히 선생이 내게 행운을 비네라고 말한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제발 그 말이 아니기를 바랐다. 나라면 누구에게도 행운을 비네라고 소리 지르지는 않을 것 같았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말이다. 3. 나같이 엄청난 거짓말쟁이는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대단하다. 만약 내가 잡지 같은 것을 사러 가게에 갈 때 누군가 어디 가느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오페라를 보러 간다고 거짓말을 한다.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스펜서 선생에게 운동기구를 가지러 체육관에 간다고 말했지만 그건 100% 거짓말이다. 체육관에는 내 운동기구 같은 것은 있지도 않다. 펜스에서 나는 새로 지은 기숙사의 오센버그관에서 살고 있었다. 그곳은 오직 3학년들과 4학년들만이 지내는 곳이었다. 난 3학년이고 내 룸메이트는 4학년이다. 이 기숙사는 오센버그라는 졸업생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펜시를 졸업한 뒤로 장의사 일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가족 중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5씩 받고 매장해주는 장의사를 전국에 열었던 것이다. 도대체 오센버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시체를 자루에 싸서 강에다가 그냥 던져버렸는지도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는 펜시에 거액의 돈을 기부했고 학교에서는 기숙사에 그의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해 학교에서 첫 번째 축구 경기가 열렸을 때 오센버그는 죽여주는 캐딜락을 타고 학교로 왔다. 그래서 우리는 관람석에서 모두 일어나 일렬한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내야만 했다. 그 다음 날 아침 예배당에서 그는 연설을 했다. 10시간도 넘었을걸. 그는 50가지도 넘는 진부하기 짝이 없는 농담에서부터 시작하여 자기가 얼마나 바람직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애를 썼다. 정말 가관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이 절대로 남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으며 어떤 일이 있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고 말했다. 오센버그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친구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은 언제나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운전할 때조차 그렇다고 말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지금 내 눈앞에는 1단 기아를 넣으면서 예수님께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엄청난 사기꾼이 서 있는 것이다. 그가 연설을 하고 있는 동안 괜찮았던 일이 딱 한 가지 있었다. 그가 우리에게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잘난 척을 실컷 하고 있을 때 난데없이 내 앞에 있던 에드가 마살라가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방귀를 뀌었던 것이다. 예배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소리였다. 하지만 정말 유쾌한 일이기도 했다. 마실라 녀석, 그 친구의 방귀는 예배당 지붕이 날아갈 정도였으니 말이다. 아무도 감히 크게 웃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오센버그는 애써 못 들은 척하고 있었지만 연단에서 그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서머 교장은 그 소리를 들은 것이 분명했다. 교장은 굉장히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날 밤 교장은 우리를 모아놓고 강제로 자습을 시키면서 한바탕 설교를 늘어놓았다. 교장은 예배당 안에서 그와 같이 불경스러운 짓을 한 학생은 펜시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우선 교장이 설교하는 동안 마살라에게 한 번 더 터뜨려 보라고 부추겼지만 그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어쨌든 내가 펜시에서 살고 있었던 곳은 그런 장소였다. 새로 지은 기숙사의 오센버그관. 스펜서 선생 집을 나온 후 내 방으로 돌아오니 기분이 아주 좋았다. 모두들 축구 시합을 보러 가고 없었고 방 안은 따뜻했다.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난 코트를 벗고 타이를 풀고 셔츠 칼라의 단추를 풀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욕에서 산 모자를 벗었다. 그 모자는 빨간색 사냥 모자로 챙이 굉장히 길었다.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그 모자가 스포츠 용품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망할 놈의 펜싱 기구들을 몽땅 지하철에 놓고 내렸다는 사실을 막 알아차린 직후였다. 그 모자는 겨우 1달러밖에 하지 않았다. 나는 그 모자를 긴 챙이 뒤로 가게 해서 써보았다. 굉장히 촌스러워 보일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꼭 그렇게 써보고 싶었다. 막상 쓰고 나니 그렇게까지 끔찍한 모습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모든 방에는 의자가 2개씩 놓여있다. 하나는 내가 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룸메이트인 위드 스트라드레이트가 쓰는 것이었다. 누구나 팔걸이에 걸터앉곤 하기 때문에 팔걸이의 모양은 형편없이 변해버렸지만 그 의자들은 정말 편안했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책은 도서관에서 실수로 빌려온 책이었다. 도서관 사람이 엉뚱한 책을 내준 줄도 모르고 그대로 방으로 가지고 와버린 것이다. 이삭 디네시엔이 쓴 아프리카 탈출이었다. 형편없는 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아주 좋은 책이었다. 난 무식했지만 책은 정말 많이 읽었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는 형 DB였고 그 다음으로는 링 라드너를 좋아했다. 생일 선물로 형이 링 라드너의 책을 준 적이 있다. 그때가 내가 펜시로 오기 직전이었을 것이다. 아주 재미있고 유쾌한 희곡 몇 편이 실려 있었고 교통경찰이 늘 속도 위반을 하는 귀여운 아가씨와 사랑에 빠지는 단편 소설도 한 편 실려 있었다. 그 소설에서 경찰은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그 아가씨와 결혼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그 아가씨는 결국 사고로 죽고 만다. 늘 속도 위반을 일삼더니만 그 이야기는 매우 매혹적이었다. 내가 매일 좋아하는 책은 이처럼 때때로 웃음을 주는 내용이다. 나는 고전 소설들을 많이 읽었다. 귀향과 같은 책들을 좋아하고 많은 전쟁 소설과 미스터리물도 읽었다. 하지만 그 책들은 그렇게까지 내게 강한 인상을 주지는 못했다. 정말로 나를 황홀하게 만드는 책은 그 책을 다 읽었을 때 작가와 친한 친구가 되어 언제라도 전화를 걸어 자기가 받은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주는 책이다. 물론 그런 일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다. 이삭 디에센과 같은 작가는 전화를 걸고 싶은 사람이다. 링 라이드도 마찬가지이지만 형 말에 따르면 그는 죽었다고 했다. 지난 여름에 읽었던 스미싯 모험의 인간의 굴레와 같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상당히 좋은 책임에는 분명하나 모험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만들지는 못했다. 어쨌든 모험이 전화를 걸고 쉽지 않은 사람에게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보다는 차라리 토마스 하디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 난 유스티시를 좋아하니까. 이 귀향이라고 하는 책의 여주인공이랍니다. 어쨌든 난 새모자를 쓰고 의자에 앉아서 아프리카 탈출을 읽기 시작했다. 그 책은 이미 읽은 것이지만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읽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다. 3쪽가량 읽었을 때 누군가가 샤워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쳐다보지 않아도 누가 들어오는지 알 수 있었다. 우리 방 오른편에 살고 있는 로버트 에클리였다. 우리 기숙사에는 방 2개 사이에 샤워실 하나가 있었는데 에클리 녀석은 하루에도 85번은 우리 방을 들락거리며 쓸데없이 사람을 방해하곤 했다. 기숙사를 통틀어 축구 시합을 보러 가지 않은 사람은 나 외에 에클리 뿐일 것이다. 에클리는 그런 곳에는 절대 가지 않았다. 괴팍하기 이를 데 없는 녀석이었다. 그는 4학년이었고 펜스에서 4년 내내 지냈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에클리라고 불렀다. 그의 룸메이트인 허버 게일조차도 그를 밥이나 에크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 녀석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내조차 에클리라고 부르게 할 위인이었다. 그는 굉장히 키가 크고 190cm가량, 어깨가 둥글었다. 그리고 이빨이 엄청나게 지저분했다. 그가 내 옆방에서 지내는 동안 난 한 번도 그가 이빨을 닦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이빨은 언제나 이끼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처럼 끔찍한 형상이었다. 식당에서 그가 입안 가득 어깨는 감자나 완두콩 같은 것을 물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역겨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더군다나 그의 얼굴에는 여드름이 가득했다. 대부분의 사내 애들이 그렇듯이 이마와 턱에만 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경우에는 얼굴 전체에 여드름이 퍼져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인간성까지 지저분했다. 아주 치사한 인간 중에 한 명으로 사실 난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가 내 의자 뒤쪽에서 샤워실 문턱에 선 채 스트라드레이트가 방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에클리는 스트라드레이트를
레이트를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그가 방 안에 있을 때는 이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었고 그가 방으로 들어왔다. 이봐, 그가 말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굉장히 지루하다거나 피곤하다는 듯이 말을 하곤 했다. 그는 일부러 이 방을 찾아왔다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로 들어온 척 행세하곤 했다. 응, 난 책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에클리 같은 녀석들을 상대할 때는 책에서 눈을 떼고 그를 올려다 본다면 이미 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떻게든 결국엔 지겠지만 그를 쳐다보지만 않으면 그 시간을 늦출 수는 있을 터였다. 그는 방 안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아주 천천히, 언제나 그렇듯이 남의 물건들을 함부로 만지작거리면서 말이다. 그게 신경에 몹시 거슬릴 때가 있다. 펜싱 시합은 어떻게 됐냐? 그게 물었다. 그는 그저 내가 책을 읽으면서 조용히 즐기는 것을 방해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펜싱 따위에 관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다. 우리가 이겨서 졌어? 승부가 나지 않았어. 여전히 그를 쳐다보지 않은 채 내가 대답했다. 어떻게 되었다고? 그는 무슨 일이든 항상 두 번씩 대답하게 만든다. 승부가 나지 않았어. 난 그를 곁눈으로 살짝 살피며 대답했다. 그가 내 서랍장 주위에서 뭘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말이다. 그는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가 뉴욕에서 사게 된 셀리 헤이즈의 사진이었다. 내가 그 사진을 가져다 놓은 뒤로 적어도 그 녀석은 5,000번은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원래 자리가 아닌 곳에 내려놓는다. 그는 고의로 그런 짓을 한다. 그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승부가 나지 않았다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그가 말했다. 지하철에 펜싱 기구들을 몽땅 놓고 내렸어. 난 여전히 그를 쳐다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지하철에 놓고 내렸다고? 맙소사. 그럼 그걸 몽땅 잃어버렸다는 거야? 우린 지하철을 잘못 탔어. 그래서 전철 지도를 쳐다보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가 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불빛을 가로막고 섰다. 이봐, 네가 이 방에 들어온 이후로 난 같은 문장만 20번째 읽고 있어. 내가 말했다. 에클리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내 말을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저 녀석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그럼 그 물건값은 전부 네가 변상해야 되는 거냐?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그건 그렇고 어디 좀 앉지 그래? 네 놈이 불빛을 정면으로 가리고 있다고. 그는 내 놈 따위로 불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16살이고 자기가 18살이라는 이유로 그 자식은 언제나 나를 놈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이놈이라고 부르면 엄청나게 화를 내곤 했다. 그는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불빛을 가리지 말라고 부탁해도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 그런 종류의 녀석이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부탁하지 않으면 그제서야 그 말을 들어주는 인간이었다. 읽고 있는 게 뭐야? 책이야. 그는 불쑥 손을 내밀어 내 책을 들추고는 제목을 확인하였다. 재미있냐?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문장은 정말 끝내줘. 나도 마음만 먹으면 지독하게 빈정거릴 수 있다. 비록 그는 내 빈정거림을 못 알아듣지만 말이다. 에클리는 다시 방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다시금 내 물건들과 스트라드레이트의 물건까지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읽고 있던 책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에클리 같은 인간이 옆에 있을 때는 도저히 책 같은 걸 읽을 수가 없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난 의자에 몸을 파묻고 에클리 녀석이 자기 마음대로 설치고 돌아다니는 것을 쳐다보았다. 그러고 있자니 피곤함이 느껴졌다. 뉴욕까지 갔다 오느라 지친 모양이었다. 하품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슬슬 장난을 하기 시작했다. 몹시 지루할 때면 종종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 이번에 나는 쓰고 있던 모자의 챙이 앞으로 오게 돌린 후 챙을 잡아당겨 눈을 가렸다. 그러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장님이 된 것 같아? 난 쉰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는군. 어머니, 제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왜 제 손을 잡아주지 않으시는 거죠? 맙소사, 유치한 짓 좀 하지 마. 난 장님이라도 된 것처럼 손을 내밀어 드덩거렸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계속 말했다. 어머니, 왜 제 손을 잡아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난 계속 쉰 목소리로 외쳤다. 내가 이런 심심풀이 장난을 할 때마다 에클리 녀석이 겁을 집어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내게 세디스적인 기질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그래서 그에게 종종 그런 짓을 한 적이 있다.
결국 나는 장님 노릇을 그만두었다. 나는 모자챙을 뒤로 돌리고는 편안하게 내 의자에 기대앉았다. 이건 누구 거지? 에클리가 내 룸메이트의 무릎 보호대를 집어들며 물었다. 그 녀석은 아무거나 만지곤 한다. 심지어 팬티 같은 것까지도 만지작거릴 놈이다. 난 그게 스트라드레이트의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그는 재빨리 스트라드레이트의 침대 위로 무릎 보호대를 집어던졌다. 에클리는 그 무릎 보호대를 스트라드레이트의 서랍장에서 꺼내 침대 위에 던져놓는 것이다. 그는 다시 다가와 스트라드레이트의 의자 팔걸이에 걸터앉았다. 저 녀석은 절대로 의자에 앉지 않고 항상 팔걸이에 앉는다. 그 모자는 어디서 산 거냐? 그가 물었다. 뉴욕. 얼마 줬지? 1달러. 바가지 쓴 거야. 그는 성냥을 집어들고 손톱 밑을 파내면서 말했다. 그는 언제나 손톱을 후비고 있었다. 그건 정말 웃기는 일이다. 이빨은 언제나 이끼가 낀 것처럼 보일 뿐더러 귀에는 때가 까맣게 앉았는데도 손톱만큼은 언제나 깨끗하게 하고 다니니 말이다. 그는 자신을 아주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고향에서는 사슴 사냥을 할 때 그런 모자를 쓰더라. 그건 사슴 사냥 모자야. 웃기지 마. 난 모자를 벗어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조준이다 하는 것처럼 한쪽 눈을 찡긋 감으면서 말했다. 이건 사람 사냥 모자야. 난 사람을 쏠 때 이 모자를 써. 니네 가족들은 네가 퇴학당한 걸 알고 있니? 아니? 그건 그렇고 스트라드레이트 자식은 어딜 갔지? 경기를 보러 갔지. 데이트가 있나 보던데. 난 하품했다. 이 방에 들어온 이후로 하품이 멈추질 않는다. 이 방이 지나치게 따뜻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졸리게 만드는 것이다. 펜스에게는 얼어 죽지 않으면 더위에 찌어 죽을 것이다. 그 자식은 정말 잘났군. 에클리가 말했다. 그건 그렇고 이봐. 가위 좀 빌려줘. 가위쯤은 있겠지? 이미 짐을 쌌어. 옷장 맨 위에 올려놓은 가방 속에 말이야. 좀 가져다 줘. 이 손톱을 좀 잘라야 하니까. 그놈은 남이 짐을 다 쌌다거나 그 가방이 옷장 맨 위에 올려져 있다고 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그에게 가위를 가져다 주려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옷장 문을 여는 순간 스트라드레이트의 테니스 라켓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진 것이다. 우직건 커다란 소리가 났고 내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다. 에클리 녀석은 그것을 보고 좋아서 죽으려고 했다. 찢어지는 목소리를 내면서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옷장 위에서 가방을 꺼내 가위를 찾는 동안 내내 배를 잡고 웃었다. 이런 일, 누군가가 돌멩이 같은 것으로 머리를 맞는 일 같은 것을 에클리 녀석은 환장할 정도로 좋아하는 것이다. 네 놈은 정말 대단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거 알고 있어? 난 그에게 가위를 건네주었다. 날 매니저로 삼아라. 라디오 방송에 내보내줄 테니까. 난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 녀석은 길게 자란 뾰족한 손톱을 자르기 시작했다. 탁자 같은 걸 좀 이용하면 어때? 탁자 위에서 깎으라 말이야. 밤에 맨발로 다니면서 네 지저분한 손톱을 밟고 다니고 싶지는 않다고. 여전히 그는 바닥 위에다 손톱을 이리저리 뿌려대며 깎고 있었다. 정말 몰상식한 녀석이다. 말에 못하겠냐마안서도. 스트라드레이트는 누구랑 데이트하냐? 그는 스트라드레이트를 미워하면서도 언제나 누구랑 데이트를 하는지 궁금해했다. 모르겠는데 그거 알아 뭐하게? 이유는 없어. 그저 그 자식을 난 참을 수가 없다는 거지. 정말 상종하기 힘든 개자식이라고. 그는 너한테 푹 빠져있던데 그 친구가 너를 왕자라고 부르는 걸 종종 들은 적이 있어. 내가 말했다. 난 지루할 때는 사람들을 종종 왕자라고 불렀다. 그렇게 하면 덜 지루하기 때문이었다. 그 자식은 언제나 잘난 척만 하지. 정말 참을 수가 없다니까. 그런 녀석은. 넌 그 자식을 어떻게 생각? 탁자 위에서 손톱을 깎아. 이미 신부는 말한 것 같은데. 그 자식은 내내 우쭐대고 있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는 자식은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 그 녀석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그 자식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에클리, 제기랄 그놈의 지저분한 손톱 제발 탁자 위에서 깎지 못해. 이미 10분도 넘게 말했어. 그는 탁자 위에서 손톱을 깎기 시작했다. 그 녀석이 말을 듣게 하려면 소리를 지르는 방법밖에 없다. 난 잠시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너가 스트레드라이트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 애가 가끔씩 너보고 이빨을 닦으라고 말했기 때문이야. 그가 늘 모욕할 생각으로 그런 말을 큰 소리로 하는 건 아니야. 그저 이를 닦지 않는 건 좋지 않다고 말했을 뿐 너를 모욕할 뜻은 없었을 테니까. 스트라드레이트는 가끔씩
이를 닦으면 네 기분이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난 이빨을 닦고 있어. 그만해. 아니, 넌 닦지 않아. 내가 널 본 이후로 넌 한 번도 닦지 않았어. 난 이렇게 말했다. 비록 그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보이는지는 말할 수 없었지만 어느 정도는 그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가 이빨을 닦으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스트라드레이트는 괜찮은 친구야. 그렇게 나쁘지 않아. 넌 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 그게 문제야. 여전히 그 자식은 개 같은 놈이라고 말할 거야. 그 녀석은 무엇같이 잘난 척 한다고. 잘난 척이야 하지. 하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는 아주 관대하기도 해. 그 친구는 정말 그래. 이것 봐, 생각해보라고. 예를 들어보자면 스트라드레이트가 네 마음에 너무 드는 넥타이를 메고 있다고 해. 이건 그저 예를 든 거야.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할 것 같아? 아마 자기 넥타이를 풀어서 나한테 줄 거야. 진짜로 말이야. 그게 아니라면 그 친구가 어떻게 할지 너도 알고 있잖아. 넥타이를 너희 침대나 어디 그런 곳에 놔두고 올 거야. 어찌됐든 그 넥타이를 너에게 준다는 거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마 집어치워. 나도 그 자식처럼 돈이 있었다면 그랬을 거야. 그렇지 않아. 넌 안 그래? 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렇게 안 할 거야. 네 놈은 네게 돈이 있다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네 놈이라고 한 번만 더 불러봐 망할. 난 네 녀석의 아버지 뻘로 나이가 많다고. 아니 그렇지 않아. 젠장. 그 녀석은 가끔씩 사람을 약오르게 만든다. 귀에만 있으면 내가 16살이고 자기가 18살이라는 사실을 새삼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다. 우선 난 너를 우리 가족에 끼워줄 수 없어. 내가 말했다. 뭐라도 상관없어. 그딴 식으로 부르지만 마.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고 스트라드레이트가 황급히 들어왔다. 그는 언제나 부산했다. 무슨 일이든지 아주 중요한 일처럼 생각했다. 내게로 다가오더니 장난스럽게 내 뺨을 두드렸다. 정말 귀찮기 짝이 없는 일이다. 오늘 밤 어디 갈 데 있어? 글쎄, 그럴 수도 있고. 밖에 눈이 오나 보지? 그의 코트에는 온통 눈이 묻어 있었다. 그래, 눈이 와. 그건 그렇고 밤에 나가지 않을 거라면 너의 격자무늬 재킷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시합은 어떻게 됐어? 이제 전반전이 끝났어. 그냥 빠져나왔어. 딴소리 말고 오늘 밤 그 재킷을 빌려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 회색 플라넬 재킷은 음식을 엎질러서 더러워서 그래. 입을 일은 없지만 네가 입으면 옷이 늘어날 텐데 키는 똑같았지만 몸무게는 그가 나의 2배였다. 그의 어깨는 정말 넓었다. 늘어나지 않도록 할게. 그가 서둘러서 옷장을 살펴보면서 말했다. 에클리 왔구나. 스트라드레이트는 상당히 친절한 친구였다. 어느 정도는 가식적인 친절이긴 했지만 적어도 에클리에게 인사할 정도는 되었다. 에클리는 그의 인사를 받고 어쩔 수 없다는 듯 뭐라고 중얼거렸다. 분명하게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두틀거림은 아니었다. 그러고는 내게 말했다. 이만 가볼게. 다음에 보자. 그래. 그가 자기 방으로 돌아간다고 내가 실망할 정도의 사이는 아니었으니까. 스트라드레이트는 코트를 벗고 넥타이를 풀었다. 나가기 전에 빨리 면도부터 해야 할 것 같다. 그러고 보니 수염이 꽤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다. 정말 면도를 해야 할 정도로 말이다. 여자친구는 어디다 내버려 두고 왔어? 내가 물었다. 별관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는 면도 도구들과 수건을 팔에 걸치고는 방에서 나갔다. 셔츠도 벗어던진 채 그는 언제나 상반신을 벗은 채 돌아다녔다. 자신의 체격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랬다. 나도 그의 몸이 좋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3번째 글이 끝났습니다. 4. 달리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 그래서 난 화장실로 따라가서 스트라드레이트가 면도를 하는 동안 잡담을 나누었다. 화장실에는 우리밖에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이 전부 축구 시합을 보러 갔기 때문이다. 화장실은 숨이 막힐 만큼 뜨거웠고 창문마다 김이 서려 있었다. 10개의 세면대는 모두 벽면에 붙어 있었다. 스트라드레이트는 가운데 세면대를 차지하고 서 있었다. 난 그의 바로 옆에 앉아 수도꼭지를 틀었다가 잠그는 짓을 반복하고 있었다. 내가 가진 버릇이긴 하지만 참 신경질적이다. 스트라드레이트는 면도를 하면서 인도의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고 있었다. 그의 휘파람 소리는 아주 날카로웠지만 사실은 하나도 음정이 맞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휘파람을 잘 부는 사람도 불기 어려운 인도의 노래나 10번가의 살인과 같은 노래를
골라불곤 했다. 애클리가 얼마나 지저분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여기 있는 스트라드레이트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방식이 다르다. 스트라드레이트는 그런 지저분한 모습이 좀 더 은근히 드러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는 언제나 말쑥하게 보인다. 하지만 그 친구가 사용하는 면도칼을 본 적은 없을 것이다. 그 면도칼은 언제나 녹이 쓸어 있거나 수염틀 같은 것이 가득 붙어 있어 보기에도 끔찍할 정도로 지저분했다. 스트라드레이트는 절대로 면도칼을 닦아낸다거나 하지 않는다. 몸 차림을 끝마쳤을 때 그는 언제나 단정하게 보였지만 알고 보면 보이지 않게 지저분한 녀석이었던 것이다. 그 친구가 자신을 말쑥하게 단정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서방구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인 줄 알고 있다. 사실 엄청난 미남이기는 했다. 그건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는 부모들이 졸업 앨범을 보면서 이 애는 누구니? 라고 물어볼 그런 류의 미남이다. 그가 대부분 졸업 앨범에 어울리는 미남축에 낀다는 뜻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펜시에는 스트라드레이트보다 잘생긴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졸업 앨범의 사진으로 본다면 그들은 그렇게까지 미남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 친구들은 전부 코가 너무 크다거나 귀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일 테니까 말이다. 지금까지 그런 일들은 많이 보아왔다. 어쨌건 나는 스트라드레이트가 면도를 하는 옆 세면대에서 계속 수도를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다. 그때까지도 빨간 사냥 모자를 챙을 뒤로 늘어뜨린 채 계속 쓰고 있었다. 정말 이 모자는 내 마음에 들었다. 부탁 하나 들어주지 않을래? 스트라드레이트가 물었다. 뭔데? 난 근성으로 물었다. 그는 노상 내게 부탁이란 걸 한다. 잘생겼다고 하는 놈들이나 자기가 잘났다고 우쭐대는 그런 인간들은 늘 남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곤 한다. 그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홀딱 빠져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자신의 매력에 꼼짝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부탁은 무엇이라도 거절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일이다. 오늘 밤에 밖에 나갈 거야? 그가 물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모르겠어. 왜 그러는데? 월요일까지 역사책을 100쪽도 넘게 읽어야 해. 그래서 말인데 영어 장문을 좀 대신 해주지 않을래? 그때까지 못해가면 큰일 나거든. 부탁할게. 이건 정말 웃기지도 않는 얘기다. 정말 말도 안 된다. 낙제를 해서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나보고 너의 장문 숙제를 대신 해달라는 거야? 그래,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못해가면 정말 큰일이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해줄 거지? 나는 곧장 대답하지 않았다. 스트라드레이트 같은 놈들도 약간은 걱정이란 걸 해봐야 한다. 뭘 쓰는 건데? 아무거나 뭐든지 묘사하기만 하면 돼. 방이나 집 같은 것 말이야. 예전에 네가 살았던 곳이라든가 알고 있는 거면 뭐든지. 그저 엄청나게 길게 묘사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 녀석은 이렇게 말하면서 늘어지게 하품을 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다. 남에게 부탁을 하는 주제에 하품을 해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무 잘 쓰면 안 돼. 그 망할 놈의 하첼 선생은 네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네가 내 룸메이트인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마침표 같은 걸 너무 제자리에 찍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속에서 울컥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장문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마침표가 어떠니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나기 마련이다. 스트라드레이트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의 장문 점수가 형편없는 이유는 그저 마침표를 늘 잘못 찍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애클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예컨대 애클리 옆자리에서 농구 시합을 본 적이 있었다. 우리 팀에는 호이 코일이라는 굉장한 선수가 있었는데 그는 코트 한가운데서도 백보드에 맞지 않고 공을 집어넣는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였다. 경기를 보는 내내 애클리는 코일이 농구를 하기에 딱 맞는 체질을 가지고 있다고 끊임없이 조잘거렸다. 난 정말 그런 일은 딱 질색이었다. 세면대에 앉아있는 것도 금세 지겨워졌다. 그래서 나는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나 탭댄스를 추기 시작했다. 그저 심심풀이로 탭댄스 따위를 정말로 출 줄 아는 건 아니었지만 화장실 바닥에는 돌이 깔려 있었고 탭댄스를 추기에는 정말 좋았다. 난 영화에서 봤던 배우들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뮤지컬에서 나왔던 배우들. 난 영화를 정말 싫어했지만 그 흉내를 내는 일은 재미있었다. 스트라드레이트가 면도를 하면서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럴 때는 관중이 필요한 법. 나 역시 자기 과시를 하는 편이니까. 난 주지사의 아들입니다.
난 점점 신이 나기 시작했다. 탭댄서를 추며 사방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내가 탭댄서가 되는 걸 반대하셨어요. 대신 옥스퍼드 대학에 가기를 원하셨지요. 하지만 내 피는 온통 탭댄서를 추도록 흐르고 있지 뭡니까? 스트라드레이트가 웃기 시작했다. 그 친구의 유머 감각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이제 지그펠드 폴리스, 춤과 노래 그리고 만담이 있는 쇼, 특히 예쁜 무희들로 유명한 그런 쇼라고 하네요. 지그재그 폴리스의 전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난 숨이 차기 시작했다.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다. 주인공이 나올 수가 없답니다. 곤드레만들에 취해버렸거든요. 그럼 대신 누가 나오냐? 바로 접니다. 주지사의 아들 말입니다. 모자는 어디서 샀어? 스트라드레이트가 물었다. 내 사냥 모자를 묻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내 모자를 알아본 모양이었다. 난 한숨 돌리기로 하고 탭댄스 추는 걸 그만두었다. 모자를 벗어 가만히 보았다. 그걸로 오늘만 9번째 쳐다보는 것이었다. 오늘 아침 뉴욕에 갔을 때 $1 주고 산 거야. 괜찮아? 스트라드레이트가 고개를 끄덕였다. 멋있어. 그렇지만 그건 아부에 지나지 않는 말이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말이 이어졌거든. 내 장문 써줄 거지? 그렇게 알고 있을게. 시간이 나면 그러도록 하지. 하지만 시간이 없으면 나도 몰라. 난 그 옆 세면대에 다시 걸터앉았다. 데이트 상대는 누구야? 지프 제럴드? 내가 물었다. 그럴 리가 있나? 그 돼지하고는 저번에 끝났다고 말했잖아. 그랬어? 그럼 내게 넘길래? 농담 아니야. 그 여자는 내 타입이던걸.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 갑자기 난 세면대에서 뛰어내려 스트라드레이트를 하프 넬슨으로 확 누르고 싶어졌다. 그저 장난을 좀 치고 싶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다. 하프 넬슨은 레슬링에서 쓰는 용어로 상대방의 목을 뒤에서 힘껏 졸라 반 죽여놓는 것을 뜻한다. 난 그렇게 했다. 그 녀석에게 딱 달라붙어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만두어 홀든 제기랄. 스트라드레이트가 말했다. 그는 장난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면도를 하고 있던 중이었으니까 말이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목을 벨 뻔했잖아. 그렇지만 나는 그를 풀어주지 않았다. 이건 상당히 좋은 하프 넬슨 기술이었다. 어디 내 소나기에서 빠져나가 보시지. 이런 젠장. 그가 몇 도 칼을 내려놓더니 갑작스럽게 팔을 들어 올리고는 목을 조이고 있는 내 팔을 풀어버렸다. 그는 아주 힘이 장사였다. 그에 비해 내 힘은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이제 장난치지 마. 그러고는 다시 면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 녀석은 멋있어 보이라고 언제나 면도를 2번 했다. 그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면도칼로 말이다. 치프 제럴드가 아니라면 대체 누군데? 난 다시 그 옆 세면대에 걸쳐 앉으면서 물었다. 그 깜찍한 필리스 스미스? 아니야, 그리려고 했는데 계획이 엉망이 되어버렸어. 지금 만난 애는 버드소어의 여자친구의 룸메이트야. 참, 깜빡할 뻔했네. 너를 알고 있더라. 누가? 내가 만난 여자애 말이야. 그래, 이름이 뭔데? 난 갑자기 흥미가 생겼다. 가만히 있자.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응, 맞아. 진 갤러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가 대답을 한 순간 난 숨이 멎는 줄만 알았다. 제인 갤러일 거야. 세면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내가 말했다. 거의 죽는 줄 알았다. 그 애라면 내가 알고 있는 애가 맞아. 재작년 여름에 우리 옆집에서 살았어. 커다란 도베르만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덕에 그 애를 알게 됐지. 그 커다란 개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금 네가 불빛을 가리고 있어. 홀든 좀 비켜봐. 꼭 거기 있어야 되겠어? 젠장. 그렇지만 나는 흥분해 있었다. 정말 그랬다. 그 애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지? 가서 인사라도 하고 봐야지. 어디에 있어? 별관에 있다고 했던가? 그래. 어떻게 내 얘기를 하게 됐을까? 지금 볼티모어에 있다고 해? 거기 가게 될 거라고 말했거든. 어쩌면 시플리아 가게 될 거라고도 말이야. 난 그 애가 시플리아에 간 줄 알았지. 어쩌다가 내 이야기가 나왔어? 난 지나치게 흥분하고 있었다. 사실 그랬다. 나도 몰라. 좀 일어날래? 넌 지금 내 수건 위에 앉아있어. 스트라드레이트가 말했다. 정말 난 그 녀석의 수건 위에 앉아있었다. 제인 갤러흐라. 가슴이 도저히 진정되지 않았다. 세상에 이럴 수가. 스트라드레이트는 머리에 바이탈리스를 바르고 있었다. 그건 내 것이었다. 그 애는 춤을 추어서 발레 같은 걸 했었지. 매일 2시간씩 연습을 하곤 했어. 찌는 듯이 더운 날씨에도 말이야. 다리 모양이 엉망이 될까봐 걱정하곤 했었는데
너무 두꺼워지지 않을까 하면서 말이야. 그애하고는 늘 체크를 뒀어. 체크는 체스판에서 하는 장기놀이. 네. 체크를 뒀어. 그 여자애하고 뭘 했었다고? 체크를 뒀다고. 맙소사 체크라고? 그래, 그 애는 늘 자기 킹을 움직이지 않았어. 그 애가 어떻게 했냐면 말이지. 킹이 들어오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냥 뒷줄에 놓아두는 거지. 그냥 전부 뒷줄에 늘어놓기만 하는 거야. 스트라드레이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 그의 엄마가 내가 있던 골프 클럽에 다녔어. 한때 캐디 일도 했었거든. 용돈이나 벌어볼까 하고 말이야. 한두 번쯤 그의 엄마 캐디를 했던 것 같아. 그랬더니 9호를 도는데 거의 3시간이나 걸렸어. 스트라드레이트는 더 이상 내 얘기를 듣고 있지 않았다. 그 녀석은 오직 잘난 머리털만 빗는데 여념이 없었다. 적어도 나가서 인사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말했다. 어서 갔다 오지 그래? 잠깐 있다가 가려고 해. 그는 머리에 계속해서 빗질만 하고 있었다. 머리를 빗는데 1시간은 좋게 걸리는 것 같았다. 그의 엄마 아빠는 이혼했어. 그러고 나서 그의 엄마가 술을 주정뱅이와 재혼을 했지. 비쩍 말라 비틀어진 데다가 다리에 털이 많은 남자였어. 분명히 기억나. 늘 짧은 바지만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제인 말로는 그 사람이 극작가인지 뭔지라고 했어. 하지만 내가 본 바로는 밤낮 없이 술만 품마시면서 라디오에서 하는 미스터리 프로그램이나 빼놓지 않고 듣는 그런 인간이었어. 그러고는 집안을 홀딱 벗고 돌아다니는 거야. 제인이 같이 있을 때도 말이지. 정말? 스트라드레이트가 물었다. 그제서야 내 이야기에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았다. 제인이 있는데도 고주망태가 되어 옷을 홀딱 벗고 돌아다니는 계부 이야기의 말이다. 스트라드레이트는 아주 엄난한 녀석이었다. 그의 어렸을 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생했어. 농담이 아니고 진짜 말이야. 스트라드레이트는 그런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직 엄난하고 야한 이야기만이 그의 흥미를 끌 수 있었다. 제인 갤러라니 정말. 난 그녀의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정말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나가서 인사 정도는 해야 할 텐데. 말만 하지 말고 나가보지 그래. 스트라드레이트가 말했다. 난 창가로 걸어갔다. 하지만 창문에 김이 잔뜩 서려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야. 내가 대답했다. 정말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인사 같은 일들은 기분이 내킬 때나 하는 것이었다. 난 그 애가 시플리에 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난 잠시 화장실 안을 돌아다녔다. 달리 할 일도 없었다. 그 애가 시합을 재미있게 보는 것 같았어? 그래, 그런 것 같더라. 잘은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 애가 너한테 우리가 내내 체크를 했었다는 이야기 같은 거 했어? 글쎄 모르겠어. 그냥 만나기만 한 거니까. 스트라드레이트가 말했다. 그는 그 망할 머리에 빗질을 깨끗하게 끝낸 상태였다. 그러고는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욕실 용품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 애에게 내 안부나 전해줘. 알았어. 스트라드레이트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난 그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스트라드레이트 같은 놈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안부 같은 것을 전할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계속 화장실을 돌아다니며 제인을 생각했다. 그러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스트라드레이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난 의자에 앉아서 한참 동안 그를 쳐다보았다. 이봐, 내가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 같은 건 하지 말라고? 그럴게. 스트라드레이트가 좋은 점 한 가지는 에클리에게처럼 일일이 설명해 줄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내 생각에는 그가 대부분의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았다. 그건 정말 에클리하고는 다른 점이었다. 에클리는 가릴 때 안 가릴 때 모르고 끼어드는 놈이었다. 그는 내 격자무늬 재킷을 입었다. 제발 조심해, 늘어나면 안 되니까. 내가 말했다. 2번밖에 입지 않은 옷이었다. 걱정 마. 그런데 내가 담배를 어디다 뒀더라? 책상 위에 있잖아. 자기가 놓고도 어디에 뒀는지 도통 모르는 녀석이었다. 목도리 밑에 깔려 있어. 그제서야 그는 담배를 재킷 주머니에 넣었다. 내 옷주머니에 말이다. 난 갑자기 모자를 앞으로 돌려 챙을 눈앞으로 끌어내렸다. 순간적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난 꽤 예민한 편에 속했다. 이봐, 그 애하고 어디로 갈 작정이야? 어디 갈 때라도 정해놨어? 그에게 물었다. 나도 몰라. 시간만 되면 뉴욕이라도 가볼까 싶어. 그런데 그 애는 9시 반이면 들어가야 한다지 뭐야. 내 참 기가 막혀서. 그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난 이렇게 말했다.
그 애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아마 네가 얼마나 잘생기고 매력적인 남자인지 미처 몰라서 그런 걸 거야. 그 애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아침 9시 반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테지. 당연하지. 스트라드레이트가 대답했다. 그를 놀려먹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녀석은 자신감이 지나쳤기 때문이다. 진짜로 내 장문 꼭 써놔야 해. 그는 코트를 걸치고는 나갈 준비를 했다. 너무 잘 쓰려고 하지는 마. 하지만 꼭 묘사가 들어가야 해. 알았지? 난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했다. 그 애에게 지금도 킹을 뒷줄에만 늘어놓고 있는지 물어봐줘. 알았어. 스트라드레이트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가 물어보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푹 쉬라고 그러고는 기운차게 방을 뛰쳐나갔다. 그가 나가고 난 후 30분가량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말이다. 난 제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고 그 애와 데이트를 하고 있을 스트라드레이트를 생각했다. 그 생각을 하자 끝없이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이미 말했을 것이다. 스트라드레이트 놈이 얼마나 새꼴인지. 갑자기 에클리가 들어왔다. 평상시처럼 샤워실을 통해서 말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전 처음으로 그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반가웠다. 마음속에서 딴 생각을 사라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는 저녁 식사까지 눌러앉아 펜시가 있는 자기가 싫어하는 녀석들의 욕을 퍼부어 대다가 턱에 나 있는 커다란 여드름을 짰다. 에클리는 그 순간에도 손수건을 쓰지 않았다. 사실 그가 손수건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의심스러웠다. 이제까지 한 번도 손수건을 쓰는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5. 펜시에서는 토요일 저녁마다 언제나 똑같은 음식이 나왔다. 나름대로는 진수성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건 메뉴가 스테이크였기 때문이다. 평상시에는 눈 씻고 찾아와도 볼 수 없었던 스테이크가 나오는 이유는 일요일이면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틀림없이 어머니들은 사랑스러운 아들들이 전날 밤 무엇을 먹었는지를 물어볼 것이고 아이들이 스테이크를 먹었다는 대답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서머 교장이 부린 술수였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봐도 사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 도저히 스테이크라고 부를 수 없는 음식이었으니까. 고기는 칼이 안 들어갈 정도로 질긴 데다가 같이 나오는 으깬 감자는 덩어리져 있기 일쑤였다. 마지막으로 디저트랍시고 나오는 푸딩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뭣도 모르는 학업생들이나 에클리 같은 녀석을 제외하고는 그 녀석이 먹지 못할 음식이라고는 세상에 없을 테니까. 어쨌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왔을 때 밖에는 눈이 3인치나 쌓여 있었다. 그러고도 계속해서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그것은 정말 장관이었다. 우리 모두 눈싸움을 하며 사방을 뛰어다녔다. 아주 유치한 짓이었지만 모두들 정말로 즐거워하고 있었다. 난 데이트도 없었고 아무 약속도 없었다. 그래서 레슬링 팀에 있는 친구 멜 브로사드와 함께 시내까지 버스를 타고 나가 햄버거를 먹고 시덥지 않은 영화라도 보기로 결정했다. 우리 둘 다 밤새 기숙사에 처박혀 있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난 멜에게 에클리를 데리고 가도 좋을지 물어보았다. 그건 이런 토요일 저녁 방구석에 처박혀 여드름을 짜는 일 외에는 에클리 녀석도 할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멜은 그리 좋은 생각인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에클리를 좋아하지 않았다. 어쨌든 우리 두 사람은 방으로 돌아가 나갈 준비를 하기로 했다. 난 오버슈즈를 신고 방수용으로 구두 위에 더 신는 그런 신이라고 합니다. 오버슈즈를 신고 에클리에게 영화 보러 같이 가지 않겠냐고 큰 소리로 물었다. 샤워실 너머로 내 말을 들은 게 분명했지만 그 녀석은 누군가의 말에 바로 대답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다. 마침내 그가 샤워실을 통해 나타나 문턱에 기대선 채로 누구하고 같이 가느냐고 물었다. 에클리는 언제나 누구와 같이 가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의심의 여지도 없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되어 그를 구명보트에 태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타기 전에 누가 노를 젓는지를 물어보고서 탈 녀석이었다. 난 멜 브로사드와 같이 간다고 대답해 주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그 녀석이라면 좋아. 잠깐만 기다려. 마치 그 녀석이 내게 커다란 호의라도 베풀어 주는 것처럼 말이다. 그가 준비를 마치려면 적어도 5시간은 걸릴 것이었다. 그동안 나는 창문을 열고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눈덩이를 뭉쳤다. 눈은 아주 단단하게 뭉쳐졌다. 그렇지만 달리 던질 데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길 건너편에 서 있는 차를 향해
던지려고 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바꿨다. 그 차는 너무 좋고 깨끗해 보였다. 그래서 난 소화전을 향해 문덩치를 던지려고 했다. 그렇지만 그것도 너무 좋고 깨끗해서 던질 마음이 나지 않았다. 결국 난 아무데도 던지지 않기로 했다. 창문을 닫고 눈뭉치를 손에 든 채 방 안을 이리저리 거닐었다. 눈뭉치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잠시 후 난 에클리와 브로사드와 함께 버스를 타고 있었다. 여전히 눈뭉치를 손에 들고 말이다. 그러자 버스 운전사가 문을 열면서 눈뭉치를 밖으로 던지라고 했다. 아무에게도 던지지 않을 거라고 운전사에게 말했지만 그는 내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다. 어른들이란 좀처럼 나 같은 아이의 말을 믿지 않거든. 브로사드와 에클리가 상영하고 있는 영화들이 모두 본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린 그저 햄버거나 2개씩 먹고 잠시 핀볼 게임을 하다가 펜시로 돌아오는 버스를 타는 수밖에 없었다. 난 영화를 보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었다. 게리 그랜터가 나오는 코미디 영화인 것 같았는데 별 볼 일 없는 작품이었다. 게다가 전에도 보르사드와 에클리와 같이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었다. 그때 이 둘은 전혀 우습지도 않은 장면에서 하이에나처럼 낄낄거렸다. 난 이 녀석들과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시간은 겨우 9시 15분밖에 되지 않았다. 브로사드는 브릿지에 환장해 있었기 때문에, 브릿지도 카드 게임이죠. 기숙사를 돌며 상대를 찾기 시작했다. 에클리는 내 방에 눌러앉았다. 이번에는 스트라드레이트의 의자 팔걸이에 앉는 대신에 내 침대 위에 벌렁 누웠다. 내 베개에 얼굴까지 파묻고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로 쓸데없는 이야기를 찌끄리기 시작했다. 계속 여드름을 손으로 짜내면서 그 자식에게 나가달라는 암시를 1000번도 넘게 했지만 도저히 알아차리지 못했다. 계속해서 늘어놓는 건 지난 여름 같이 자리했다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는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째였다. 웃긴 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용은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이었다. 한 번은 사촌의 뷰익은 미국에서 유명한 자동차 이름 중에 하나랍니다. 한 번은 사촌의 뷰익에서 그 여자와 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산책로에서 했다고 했다. 그건 순전 거짓말임이 분명했다. 에클리가 총각이라는 사실은 누가 봐도 명백했다. 여자를 만져보기나 했는지 의심이 든다. 어쨌든 참다 못한 내가 그 녀석에게 스트라드레이트의 장문 숙제를 하기 위해 집중할 수 있도록 나가달라고 말하고야 말았다. 에클리는 나가기는 했지만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무척 오래 걸렸다. 그가 자기 방으로 돌아가자 난 잠옷으로 갈아입고 그 위에 목욕 가운을 걸친 뒤 사냥 모자를 쓰고 장문을 쓰기 시작했다. 스트라드레이트가 말한 것처럼 집이나 방과 같은 것을 묘사할 생각은 없었다. 방이나 집 같은 것을 묘사하는 건 그다지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난 동생 엘리의 야구 미트에 관한, 야구 포수가 끼는 엄지손가락만 떨어져 있는 글러브죠. 포수 글러브. 야구 미트에 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건 정말 묘사에 적합한 주제였다. 정말 그랬다. 동생인 엘리는 왼손잡이용 미트를 가지고 있었다. 그 애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이다. 얼마나 묘사적이었냐 하면 그 애는 손가락 위도 좋고 주머니도 좋고 어디에나 실을 써놓았다. 초록색 잉크로 말이다. 그의 말로는 수비로 들어갔을 때 타석에 선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 같은 때 읽으면 좋다는 것이다. 지금 그 애는 이 세상에 없다. 우리가 메인주에 살고 있던 1946년 7월 18일 백혈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누구라도 그 애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애는 나보다 2살 어렸지만 50배 정도는 더 똑똑했다.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머리가 좋았던 동생이었다. 그 애의 담임선생들은 엄마한테 엘리와 같은 아이가 자기 반에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는 편지를 써보내곤 했다. 공연한 말이 아니었다. 정말 그랬으니까. 동생은 집안에서도 그냥 머리가 좋은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점을 무척 많이 가지고 있던 아이였다.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았다. 어른들은 빨간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들은 쉽사리 성질을 부린다고 했지만 엘리는 그렇지 않았다. 그 애의 머리카락은 정말 새빨겠는데도 말이다. 동생의 빨간 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난 10살 때부터 골프를 치기 시작했다. 내 기억으로는 12살 되던 해 티에 공을 올려놓고 치려는 순간 불현듯 뒤에 엘리가 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뒤돌아보았더니 바깥 울타리 너머 자전거를 타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울타리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150야드나 떨어져 있었는데도 동생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정도로 강렬한 빨간색이었다.
그 애는 정말 착했다. 그리고 무슨 일이나 잘 웃는 아이였다. 한 번은 저녁 식사를 하다가 너무 웃어서 의자에서 떨어질 뻔한 적도 있었다. 난 겨우 13살이었을 때 차고의 유리를 전부 다 깨부수는 바람에 정신분석 상담을 받기도 했었다. 그 일로 어른들을 비난할 수는 없었다. 정말 그럴 수는 없었다. 내가 그 애가 죽던 날 밤 차고로 숨어들어 유리창을 전부 주먹으로 깨부셨으니까. 그해 여름에 샀던 스테이션 wä건의 유리창도 전부 깨버리고 했지만 내 손은 이미 엉망으로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걸 나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어차피 다른 사람들은 엘리가 어떤 아이였는지 알지도 못할 테고 말이다. 지금도 비가 오기만 하면 손이 욱신거리고 더 이상 주먹질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건 주먹을 꽉 쥐지 못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별로 상관은 없다. 내가 외과 의사나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는 일은 없을 테니까. 이게 내가 스트라드레이트의 장문에 쓴 내용이다. 엘리의 야구 미트에 대한 이야기. 난 가방에 항상 동생의 미트를 가지고 다닌다. 그래서 그 위에 씌워진 시를 옮겨 썼다. 엘리가 스트라드레이트의 동생이 아니라 내 동생이란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엘리의 이름만 바꾸어서 말이다.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달리 묘사할 만한 내용을 생각해내기가 힘들었다. 더군다나 난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것을 좋아한다. 이 글을 쓰는데 1시간 걸렸다. 스트라드레이트의 낡은 타자기로 치다 보니 자꾸만 말썽을 부렸기 때문이다. 내 타자기를 아래층에 있는 친구에게 빌려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완전히 장문을 다 쓰고 나니 10시 30분쯤 된 것 같았다. 그렇지만 그다지 피곤하지 않았다. 그래서 난 창밖을 한참 내다보았다. 더 이상 눈은 내리지 않았다. 이따금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애클리의 코 고는 소리도 들렸다. 샤워실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도 그 녀석이 코 고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축농증이라도 있는지 잠들고 나니 숨을 쉬기가 편치 않은 모양이었다. 저런 인간은 온갖 문제를 다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축농증의 여드름, 지저분한 이빨, 고약한 입냄새, 더럽게 때가 낀 손톱, 약간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만도 하다.